프랑스 군에 의해 구출된 한국인 여성은 여행 중 납치돼 28일간 억류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피랍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CSIS가 북한 유상리 미사일 기지의 위성 사진을 처음 공개하면서 ICBM급 미사일 보관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신뢰 위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화의 문을 열어놨습니다. 오는 7월부터 버스 업체들의 52시간제가 적용되면 버스기사 4,000명이 더 필요합니다. 지금 거의 양성된 승무원이 없다 보니까 지원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 떠넘기기에 시민들만 피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전국을 돌며 차량한 귀중품을 훔친 4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 씨는 이처럼 인적이 드문 주차장에서 문이 열린 차만 골라 조사해보니 불법 스포츠 도박에 빠진 전직 교육 공무원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뉴스7 시작합니다. 서아프리카에서 프랑스군에 의해 구출된 한국인이 40대 한국 여성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먼저 제가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출 작전이 벌어진 곳 서아프리카의 부르키나파소입니다. 프랑스 특수부대가 무장 세력과 교전 끝에 한국인을 포함한 4명을 구출했습니다. 자, 그런데 프랑스 당국은 구출된 한국 여성과 미국 여성들은 28일간 억류돼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구출 소식을 프랑스로부터 전달받기 전까지는 피랍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오늘 뉴스7 외교부는 피랍을 왜 몰랐는지, 구출된 한국 여성은 누군지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먼저 유혜림 기자입니다. 프랑스 시간으로 지난 9일 밤부터 10일 새벽 사이 아프리카 서부 부르키나파소에서 프랑스인 2명 외에 한국인 1명과 미국인 1명 등 인질 4명이 구출됐습니다. 프랑스 특수부대원 20여 명이 교전을 벌인 끝에 구출에 성공했지만 이 과정에서 대원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구조된 한국인은 40대 여성으로 미국인과 함께 28일 동안 억류돼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다른 국적의 인질이 억류된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Sur les deux autres otages, comme je l'ai dit, personne n'avait connaissance de leur présence. 이번 납치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카티바마 시나의 소행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1일 펜드자르 국립공원에서 프랑스인 관광객 2명을 납치해 근거지인 말리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프랑스는 말리로 넘겨질 경우 구출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작전에 나섰습니다. 한국인 여성의 피랍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여성은 구출된 3명과 함께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2시쯤 프랑스에 도착할 예정으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공항에서 맞이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면 우리 정부는 프랑스 정부가 구출한 사람들의 한국인이 있다, 이렇게 알려주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몰랐던 겁니다. 무려 한 달 가까이 우리 국민이 피랍된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계속해서 박재훈 기자입니다. 지난 9일 프랑스군이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무장단체로부터 구출한 인질 4명 중 1명이 한국인인 것으로 외교부가 공식 확인했습니다. 외교부는 구출된 한국인은 40대 여성이며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2시쯤 파리에 있는 군 공항에 도착해 군 병원으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프랑스 정부가 알려주기 전까지 우리 국민의 피랍 사실을 몰랐습니다. 피랍된 지난달 12일 이후 무려 한 달 가까이 피랍도 인지하지 못한 겁니다. 구출 뒤에도 하루가 지나서야 우리 국민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Ces pays-là n'avaient pas nécessairement conscience de la présence de ces deux ressortissantes en territoire burkinabé. 외교부는 프랑스 정부가 인질 구출 과정에서 우리 국민이 포함된 것을 인지한 후 바로 알려왔다면서 해당 지역에서 공관에 접수된 우리 국민의 실종 신고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외교부는 구출된 한국인의 가족을 파악해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외교부가 우리 국민이라는 사실을 공식 확인하기 전인 어젯밤 플로랑스 파를리 프랑스 국방부 장관과 통화하면서 우리 국민을 구출해 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부처 간 소통과 정보 공유 부족이 다시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박지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최근 미사일을 발사한 구성기지나 삭간몰 기지 등을 적어도 외에도 20곳이 넘는 미사일 기지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금까지 거의 알려지지 않은 유상리 미사일 기지의 실체도 드러났습니다. 이곳은 특히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관하는 기지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엄성섭 기자입니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공개한 북한 평안남도 운산군 유상리에 있는 미사일 기지의 위성 사진입니다. 유상리 기지는 평양에서 북동쪽으로 63km, 서울에서는 북동쪽 22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주변 마을 이름을 따 밀천리 기지라고 언급되기도 합니다. CSIS는 유상리 미사일 기지에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급 미사일을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아직 시험 발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ICBM급인 화성 13 미사일이나 2017년 7월 두 차례 시험 발사된 화성 14, 혹은 2017년 11월 시험 발사된 화성 15로 추측했습니다. 지원 부대와 함께 여단급이나 더 큰 규모의 부대를 수용하고 있고 최근 건설된 북한 전략군의 미사일 작전 기지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지난달 찍힌 위성 사진을 보면 유상리 기지는 완전한 운영 상태에 있고 잘 관리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정보당국이 유상리 기지를 수년간 감시해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엄성섭입니다. 자, 그런데 북한이 지난 4일과 9일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 이 궤도가 특이해서 우리가 가진 이 천궁둥으로 요격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킬체인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이 싱크탱크는 발사체의 정체에 집중하기보다는 평화적 해법을 추구할 때라는 주장입니다. 윤우리 기자입니다. 러시아 이스칸데르 M타입 미사일입니다. 지난 9일 북한이 쏜 걸로 추정됩니다. 일반 탄도미사일과 달리 표적 인근에서 최대 고도에 이른 뒤 내려오면서 변화무쌍한 움직임으로 목표물에 접근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자체 개발한 천궁 개량형이나 한미 양국 군이 가진 패트리엇 팩2-3 미사일, 현재 개발 진행 중인 LSAM으로도 요격이 힘들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거는 포물선으로 떨어지다가 수평으로 좀 이동을 하다가 바로 공격 목표물 앞에서 튀어 올랐다가 떨어져요. 궤도가 튕겨나가기 때문에 확률이 굉장히 낮아져 버리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요격이 어렵다면 미사일 발사를 사전에 탐지해 무력화하는 킬체인이 대체 수단으로 언급됩니다. 하지만 이스칸데르는 고체 연료 미사일로 발사 준비 시간이 5분에서 10분에 불과해 사전 탐지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킬체인도 무용지물이 될 우려가 나옵니다. 이 같은 북한 미사일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은 지난 9일 발사체의 정체가 아닌 북한이 던진 정치적 메시지에 집중할 때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윤우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신뢰 위반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 언론들은 트럼프의 외교가 딜레마에 빠졌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유지연 기자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친교를 과시했던 트럼프 미 대통령. And then we fell in love. Okay? No, really. He wrote me beautiful letters. 최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신뢰 위반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도발이 아니라 통상적인 군사활동으로 평가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전략이 딜레마에 빠졌다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비핵화 협상의 동력이 된 정상 간 개인적인 관계가 한계를 드러냈다고 분석했습니다. I don't think we've ever seen the personalization of foreign policy at the presidential level to this degree. 거세지는 대북 기조 수정 요구에 트럼프 대통령도 좌절감을 느끼고 있지만 최대 압박 전략으로 회귀할 경우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CNN은 최근 북한의 압박이 외교 분야의 치적을 놓기 싫어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를 정확히 계산한 노림수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트럼프 퇴임 후를 염두에 두고 장기전에 대비한 것인지 모른다고 덧붙였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복잡한 미국의 입장을 반영한 듯 이 방한한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예정된 기자회견도 취소하면서 서둘러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미국의 공식 입장이 정해지지 않아서 말실수를 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가 됩니다. 백대우 기자입니다. 방한 일정을 마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특별대표는 오늘 오전 평소보다 1시간 이상 일찍 미국행 탑승 수속을 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 세례를 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지난 8일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했을 땐 기자들을 보며 웃었지만 지난 9일 북한의 추가 도발 이후 언행이 경직됐습니다. 비건 대표는 지난 1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나 심각한 표정으로 마주보며 대화하다 카메라를 봐달라는 영상 기자들의 요구에 수초 뒤에야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공개로 예정됐던 강 장관과 비건 대표의 모두 발언은 급히 비공개로 바뀌었고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의 회의 이후 진행하기로 했던 약식 기자회견도 회의 2시간 전에 취소했습니다. 인도적 지원이나 도발 대응과 관련하여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비건 대표가 말실수를 피하기 위해서 외교부는 비건 대표가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문이 여전히 열려 있다고 했고 통일부는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에 비건 대표가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비건 대표의 육성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사망한 오토 원비어의 어머니가 북한이 지구의 암이라고 주장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원비어 아버지가 김정은 위원장을 범죄자라고 불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망명한 조성길 전 북한 대사대리의 딸을 북한이 인질로 잡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의 아버지 프레드 원비어 씨가 유엔에서 열린 납북자 관련 회의에서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He's a thug, he's a criminal, and he's a murderer. It's that simple. 국제무대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위원장이라는 지위를 부여했지만 진실은 범죄자라며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최근 망명한 것으로 알려진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대리의 사례도 언급했습니다. 조 전 대사대리가 아내와 함께 잠적하는 과정에서 장애가 있는 딸은 학교에 남겨뒀는데 북한 정권이 이 딸을 납치해 인질로 잡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토 원비어 씨는 지난 2016년 북한 관광 도중 선전물을 훔치려 했다는 혐의로 17개월간 북한에 억류돼 고문을 당하다 혼수 상태로 미국에 돌아왔고 며칠 뒤 숨졌습니다. North Korea to me is a cancer on the earth. And if we ignore this cancer, it's not going to go away. It's going to kill all of us. 오토 원비어 씨의 사망 후 프레드 원비어 씨는 부인 신디 원비어 씨와 북한 인권 행사에 계속 참석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1대1 영수회담에 청와대가 난색을 보이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각 정당별로 하면 된다 이러면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국당은 대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서 정부 규탄을 이어갔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대통령과 여야 이런 대표들의 그 회동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회담 제안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대1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나머지 여야 사당은 황 대표를 비판했고 일부에선 홍준표 전 대표 흉내를 중단하라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1대1 영수회담 요구로 몽리 부릴 게 아니라 조건 없이 나서야 합니다. 청와대도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황 대표는 대통령이 정당별로 1대1 회담을 하면 된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구를 찾은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을 폭탄 정권으로 규정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우리 정부 정말 적폐의 이름으로 악폐를 행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강의 기적이 기적처럼 몰락하고 있다면서 내년 총선에서 심판해달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북한을 위한 정부가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드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당은 대구에서 열린 장외 집회에 2만 명 넘게 참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김종호입니다. 여당 원내대표와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 관료들이 말을 안 들어서 꼭 정권 후반기 같다. 이렇게 불평한 대화가 고스란히 공개가 됐습니다.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한 말인데 이 관료 집단에 대한 현 정권의 불신을 그대로 보여줬다는 말이 나옵니다. 홍혜영 기자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나란히 앉아 회의 시작 전 대화를 나눕니다. 경제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면서 이 원내대표가 관료들의 문제를 지적하자 김 실장이 맞장구를 칩니다. 정부 관리가 말을 덜 듣는데요. 이런 거는 제가 다 그건 해주세요. 김 실장은 집권 2주년이 아니라 4주년인 것 같다면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버스 파업 문제도 국토부 공무원 탓으로 돌렸습니다. 전적으로 김현미 장관은 한 달 안에 지들끼리 이상한 짓을 많이 하고 지금 버스 사태가 벌어진 것도 잠깐만 끼고는 엉뚱한 짓을 하고 두 사람은 뒤늦게 마이크를 인지하고 대화를 중단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관료들을 협력의 대상이 아닌 부리는 대상으로 삼는 것 같다면서 이제 와서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스스로 레임덕을 인정하는 꼴이라며 청와대도 일하는 곳이지 평가하거나 군림하는 곳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이르면 오는 7월부터 버스 업계가 52시간 근무제 적용을 받습니다. 이에 맞추려면 6월까지 버스기사 4,000명을 더 채용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업계에선 채용 조건을 낮춰도 찾아오는 기사가 없다고 합니다. 충원이 안 되면 버스 노선과 운행시간 단축이 불가피해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입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시외버스 터미널입니다. 승강장 한쪽에 버스기사 모집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버스 5천여 대를 운행 중인 이 업체는 주 52시간을 적용하려면 추가로 기사 1,800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 52시간으로 임금이 줄어들 것이 예상되면서 지원자 발길이 끊겼습니다. 2년에서 1년으로 경력 기간을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양성된 승무원이 없다 보니까 지원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6월까지 추가 채용해야 할 버스기사는 전국적으로 4,000명이나 됩니다. 정부는 올 들어 버스 운전 자격 취득자가 10,000명을 넘어서는 등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숙련 기간을 충분히 거치지 않는 기사들이 빈자리를 채울 경우 안전 문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화물차라든가 이런 승무사원들 운전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 버스 업계에 와서는 운전하는 형태가 틀립니다.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와서 시민들을 안전하게 모시려고 그러면은 최소한 1년이라든가 일부 버스 업체에서는 인력 충원을 못할 경우 적자 노선의 감축을 고려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윤석열 검사장 집 앞에서 협박 방송을 했던 유튜버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화염병 테러를 저질렀던 70대는 2년 실형 선고를 받았는데 검찰이 형량이 적다며 항소했습니다. 검찰과 법원 모두 사법권위 실추에 따른 돌출 행동이 도를 넘어섰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유튜브로 협박 방송을 했던 김모 씨. 저를 깜빵에 보낼 거예요. 어쩔 거예요. 벌금 나오면은 벌금 좀 내면 되지. 검찰의 소환에도 정치 탄압이라며 맞서다 체포돼 결국 공무집행방해와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혐의 소명과 수사 회피 태도가 주된 구속 사유였지만 법원은 법 집행기관장의 주거까지 찾아가 위협하고 동영상으로 중계한 범행으로 위험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 차량에 화염병을 던져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모 씨. 대법원장까지 나선 우려 표명에 법치주의의 건강을 흔드는 중대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심 재판부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대법원장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헌법기관인 사법부에 대한 공격 행위인데 선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검찰과 법원이 한 목소리로 법 집행기관을 상대로 한 폭력과 협박의 엄단 방침을 밝힌 셈이지만 실추된 사법권위에 대한 고심도 반영돼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오늘 서울 대학로에선 시간 강사들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오는 8월 시간 강사 처우 개선 등이 담긴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이 비용 부담에 강사들을 되려 해고하고 있다며 단체 행동에 나선 겁니다. 홍영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함께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시간 강사들이 각 대학에서 수여받은 박사학위를 상징하는 대형 학위기를 찢어버립니다. 시간 강사 4대 보험 적용 등을 골자로 한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이 강사해고로 대응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립니다. 대학은 강사법 무력화를 즉각 중단하라! 오는 8월 강사법이 시행되면 시간 강사에게 교원 지위가 부여되고 방학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오늘 집회에 참석한 대학 강사들은 강사법이 오히려 강사를 위협한다며 본래 취지에 맞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비용 절감을 내세운 대학들의 꼼수 대응을 중단하라는 겁니다. 20억을 아끼고자 15,000명에서 25,000명에 되는 강사들을 거리로 내몰고 초빙 교수, 겸임 교수들로 그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강사법이 통과된 후 올 1학기 강좌 수는 지난해보다 6,600여 개나 줄었습니다. 특히 시간 강사로 채워졌던 수강생 20명 이하 소규모 강좌가 9,000여 개나 줄어 감원 추세를 반영했습니다. 시간 강사와 학생 100여 명은 강사 해고에 나선 사립대에 지원금을 줘선 안 된다며 교육부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홍영재입니다. 전국을 돌며 차량한 귀중품을 훔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한때는 교육 공무원이었던 남성은 불법 스포츠 도박에 빠지면서 상습 절도범으로 전락했습니다. 최민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금은방에 들어선 남성이 진열장에서 반지와 목걸이를 골라 신용카드를 내밉니다. 48살 이모 씨가 인근 주차 차량에서 훔친 신용카드로 이렇게 산 귀금속은 곧장 다른 가게를 찾아 현금으로 바꿨습니다. 가게에서 금 5번 138만 원이나 나왔어요. 50%를 세금을 지나는 식으로 카드사에서 해야 됩니다. 서울, 대전 등 전국을 돌며 차량 터리 범행으로 챙긴 금품은 5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 씨는 이처럼 인적이 드문 주차장에서 문이 열린 차만 골라 현금과 귀중품을 훔쳤습니다. 문 잠그는 걸 깜빡한 차량에 신용카드나 현금을 주로 노렸던 이 씨는 시동키가 있는 외제차를 훔쳐 팔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훔친 차를 중고 매매 상약에 팔려고 서울까지 올라온 걸 잠복해서 현장에서 체포한 거죠. 이 씨는 춘천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행정직원으로 근무해오다 불법 스포츠 도박에 빠져 파면당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훔친 돈 대부분을 도박 자금으로 활용했다며 도박 중독 치료를 3차례나 받았지만 끊을 수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씨는 상습절도와 여신금융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어젯밤 광주 대구 고속도로에서 차량 6대가 연쇄 추돌해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전남 나주의 한 아파트에선 불이 나 주민 1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박건우 기자입니다. 흰색 SUV 차량이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고속도로는 멈춰선 차들로 꽉 막혔습니다. 어젯밤 8시쯤 광주대구 고속도로 함양 분기점 인근에서 차량 6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 52살 일본인 여성이 숨지고 다른 차량에 타고 있던 5명이 다쳤습니다. 뒤에 후방에 1차로를 따르는 차가 이 피해 차량을 한 번 더 충격해가지고 차가 전복되면서 피해자분이 밖으로 튕겨나온 것 같아요. 경찰은 SUV 차량이 탱크로리 차량을 1차로 들이받은 뒤 뒤따라오던 차들이 이를 피하지 못하면서 연이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 전남 나주시 한 16층짜리 아파트 9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1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9층 작은 방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46분쯤 울산 앞바다에서는 85,030톤급 원유 운반선에서 원유 210리터가 해상에 쏟아졌습니다. 오늘 아침 8시 42분쯤에도 울산 소용선 부두 인근에서 경유 10리터가 유출됐습니다. 해경은 기름 방제 작업을 마치고 정확한 유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고루입니다. 지난 7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7%로 축소됐죠. 휘발유 값이 내릴 땐 거북이 같고 오를 땐 번개 같다는 말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휘발유 가격 오름폭은 전주보다 2배 가까이 가팔랐습니다. 권용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여의도의 한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지난주보다 40원 오른 리터당 1,879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대중교통 이용하려고 그렇고 기름 넣어야 될 때는 아무래도 셀프 주유소가 좀 더 싸기 때문에.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이번 주 들어 리터당 36.4원이 올랐습니다. 오름폭이 지난주에 2배 가까이 됩니다. 경유도 리터당 27.7원이 올랐습니다. 서울 지역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국에서 가장 비싼 1,600원대에 육박했습니다. 유류세 인하폭이 15%에서 7%로 줄어들며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65원 인상 요인이 생겼는데 불과 일주일 만에 절반 이상이 가격에 반영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유류세 인하 당시엔 주유소들이 재고 소진을 이유로 가격을 천천히 내려 이날 첫째 주 휘발유값 하락폭이 29.7원에 그쳤습니다. 1, 2, 3일 정도는 기존에 사갖고 왔던 물량이 다 소진이 안 됐기 때문에 국제유가나 아니면 유류세 반영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변동이 별로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오는 8월 말 나머지 유류세 인하분 7%마저 사라질 경우 서민들의 기름값 부담은 더욱 급증할 전망입니다. TV조선 권용민입니다. 미중 간 무역 협상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미국은 예정대로 올린 관세를 유지하면서 협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고 중국은 굴하지 않겠다고 맞섰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미 워싱턴에서 이틀째 열린 미중 무역 협상이 1시간 반 만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종료됐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솔직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앞으로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혔습니다. 합의에 실패하면 이미 인상된 관세율은 유지될 예정입니다. 어제 미국은 2천억 달러 규모의 제품의 관세율을 25%로 인상했습니다. 이에 맞서 중국은 대두등 미국산 농산물 수입 제한 등을 검토 중입니다. 미국의 통상 관행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 요구에 중국이 주권 침해라며 맞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所以任何国家都有重要的原则，我们在原则问题上呢，绝不能让步。 미국 대표단은 3, 4주 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 관세율도 추가 인상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경우 아이폰 등 스마트폰과 의류, 장난감 등 소매품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Importers will pay the tariff, but they will pass that cost along to the final consumer. 양국 모두 다음 협상을 기약하면서도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진통이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삼성전자의 접는 스마트폰 출시가 미뤄지면서 중국 화웨이에 선수를 뺏기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LG전자가 어제 화면을 하나 더 붙여 쓰는 듀얼 디스플레이 폰을 선보였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의 주도권 싸움이 치열합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문자를 보내면서 영화를 보고 다양한 각도에서 야구 중계를 관전합니다. 한 화면을 접어서 사용하는 대신 필요에 따라 두 개의 화면을 연결해 쓰는 듀얼 스크린 방식입니다. 차세대 스마트폰 전쟁에 LG전자가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특히 대항마했던 폴더블 폰 출시가 지연되고 있어 이 자리를 듀얼 스크린 폰이 대체할 수 있을지 업계 안팎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 폴더블 폰으로 선공에 나섰지만 스크린 결함으로 아직 출시 예정일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듀얼 스크린 폰이 눈길을 끄는 상태입니다.
그 폴더블 폰이 좀 완성된 단계가 아니라고 들어가지고, 근데 이거는 완전히 연결된 건 아니지만 두 개의 화면이 온전하게 나온다는. 여기에 중국 화웨이도 이르면 다음 달 폴더블 폰 출시를 예고한 상태. 이 기기를 통해 가지고 얼마만큼 고객들이 새로운 경험을 할 거냐, 아주 앞으로의 사업 성과는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스마트폰 각축전에서 최종 승자가 되려면 세계 최초라는 간판보다 완성도와 신뢰에 더 무게를 둬야 할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이번 주 3기 신도시 발표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모두가 다 자족 기능을 갖추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용지 확보나 지원센터 건설 등 이 외형만 내세웠을 뿐 중복되는 내용으로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공통적으로 판교 테크노밸리를 비교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고양 창릉지구입니다. 판교 제1 테크노밸리의 2.7배 규모로 자족 용지를. 판교의 사례를 본보기 삼겠다는 건데 내용도 비슷합니다. 남양주 왕숙 1과 인천 계양은 도시 첨단 산단 조성이 공통적이고, 고양 창릉은 인천 계양에서 언급된 스타트업 기업 유치를 또 내세웠습니다. 부천 대장은 항공 드론 산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인데 이미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시험 비행장까지 만들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업체들은 IT 기업이 모여있는 강남, 판교를 떠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좋은 개발자, 좋은 인재들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지리적 요건이 상당히 좀 많이 차지를 합니다. 전문가들은 산업단지 선개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산업단지를 만들면 물류유통 때문에 도로망을 뚫고 철도를 놓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배후도시를 만들어서 또 세제 혜택이나 임대료 지원 등 파격적인 조건은 필수라고 덧붙였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네, 놓치면 아쉬운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유경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더하기 뉴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물을 문, 들을 문, 이낙연 총리의 모습인데 무슨 내용입니까? 네, 신문 기자 출신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등장한 한자인데요. 예. 이 총리는 기자 시절 인턴 기자 교육 때 썼던 말이라면서 신문의 문은 들은 문자인데 많은 기자가 물을 문으로 잘못 안다고 했습니다. 아하. 그러면서 기자들이 근사하게 묻는 걸 먼저 생각하는데 잘 듣는 일이 먼저라는 설명까지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 대한 이 본인의 지론 이런 것을 말한 것 같은데 좀 시점이 묘하죠?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2주년 대담을 진행했던 KBS 송현정 기자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의 말을 끊고 야당에서 대통령이 독재자라고 얘기를 한다는 등의 직설적인 질문을 건네서 문 대통령을 당황케 했다는 불편한 속내를 드러낸 게 아니냐는 겁니다. 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불쾌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공방이 오갔어도 괜찮았겠다고 전했지만 정작 대담을 지켜본 참모들의 속내는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광장 기습 점거. 광화문 광장에 뭐 기습 점거가 있었나 봐요? 네, 오늘 광화문 천막 광장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네. 대한애국당이 어제 저녁 7시쯤 광화문 광장에 기습적으로 철막을 설치하고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대응에 나섰는데요. 불법으로 광장을 점거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천막이 아직 광장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아직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서울시는 대한애국당에 공문을 보내서 자신 철거를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대한애국당 측은 광화문 광장이 특정 진영에 독점돼서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어서 당분간 양측의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키워드 볼까요? 돌반지 의인의 비극. 강원도 산불 이야기 같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강원도 고성 산불이 있었을 당시에 이재민을 위해서 써달라면서 돌반지를 기부했던 최강우 씨가 최근 사고로 중학생 딸을 잃었다는 얘기가 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된 건데요. 아이고, 네. 인천에 사는 최 씨는 강원도에서 산불이 나자 피해 지역에 써달라면서 막내 아들 돌반지 6개와 팔찌를 모두 속초시에 기부를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어린이날 전날인 지난 4일이죠. 이 돌반지의 주인공 누나인 중학교 2학년생 딸이
인천의 한 수영장에서 다이빙 훈련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다이빙대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최양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져 주위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네요.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유경 기자였습니다. 오늘 꽤 덥다 싶으셨죠? 서울 낮 기온이 28.3도까지 올랐고 대구는 30도가 넘는 등 전국 곳곳에서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원한 물줄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아이들은 분수대 주변에서 떠날 줄 모릅니다. 그늘에 앉아 미니 선풍기까지 꺼내드렸지만 더위는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밖에 한 5분만 다녀도 좀 땀이 나더라고요. 더워가지고 지금 이제 어디 들어갈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전국 곳곳이 30도가 넘었습니다. 강원 하천이 31.7도, 경북 의성은 31.4도를 기록했습니다. 또 서울과 대구, 춘천 등 전국 곳곳이 올 들어 최고 기온을 보였습니다. 땀 좀 식히려고 나왔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건 아이스크림 같은 거 생각납니다. 시민들은 벌써부터 올여름 더위를 걱정합니다. 많이 더울 것 같아요. 벌써부터 아직 6월도 안 됐는데 이 정도 더우면 여름 되면 더 많이 더울 것 같습니다. 당분간 초여름 날씨는 계속됩니다. 서울은 내일 낮 최고 기온이 29도로 예상됩니다. 강원도와 영남 지역은 최고 30도를 웃돌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네, 요즘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인기 유튜버를 꿈꾸죠. 돈과 명성을 한꺼번에 누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1인 방송에 나서는 사람도 많고 학원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많다는데 홍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채널 개설 5개월 만에 4천여 명의 구독자를 모은 이수열 씨. 먹어볼게요. 이 씨는 지난해 말부터 사설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한 달 숙성이고 제가 원하는 유머 강의라든지 아니면은 편집 강의라든지 그 기획까지도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이곳에는 하루에 10건 넘는 수업 문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노후 보장이나 아니면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거를 이렇게 진입장벽이 낮잖아요. 근데 표현하고자 싶은 욕구가 사람들마다 있는데 허준 할매를 꿈꾸는 60대 한의사부터 20대 대학생, 사업가 등 다양한 사람들이 수업에 참여하는데 최근에는 1인 방송을 관리까지 해주는 기업형 학원도 생겼습니다. 이와 같은 토의 단계를 거쳐 자신의 장점과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채널 방향 설정 작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막연한 환상은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편집 촬영 장비를 구입하는 데만 수백만 원이 들지만 고소득을 올리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상위 3% 1인 방송의 월 평균 광고 소득은 약 160만 원으로 올 최저임금 소득인 174만 원보다 낮았습니다. 철저한 콘텐츠 분석과 적정한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낮엔 덥고 아침 저녁에 쌀쌀하면서 하루에 2계절을 오가는 요즘 날씨 때문에 옷차림이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주말 동안 일교차가 큰 곳은 2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고요. 다음 주부터는 차차 일교차가 좁혀지면서 여름 날씨로 진입하겠습니다. 당분간은 간절기용 겉옷이 꼭 필요합니다. 건강에 치지 않도록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온 현상은 내일도 이어지겠는데요. 서울 낮 기온이 29도로 올 들어 가장 높겠고요. 대전과 광주, 대구도 29도까지 올라서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자외선과 오존 지수도 높아지겠습니다. 해가 강한 시간대에는 되도록 실내 활동 계획 세우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한때 경기 동부, 강원 영서, 충북 남부와 전북 북동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현재 전국 대부분 지방에 건조특보 발효 중입니다. 야외 활동 시에는 작은 불씨도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북한의 굶주린 우리 동포를 돕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가 중요합니다. 지금 북한은 보란듯이 미사일 쏴대면서 잔뜩 목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자칫 도발하면 쌀이든 뭐든 나온다는 이 잘못된 시그널을 주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이상으로 토요일 TV조선 뉴스7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